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청소년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진로 탐색은 물론 다양한 첨단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어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생활방사선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몸에 밀착되는 제품에는 방사성 원료 물질을 사용할 수 없고 소량의 방사선량이 나오는 제품도 수입을 전면 금지할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 과학본색에서 알아봅니다. 심장 활동이 크게 떨어지거나 멈추는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11년 전보다 4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빠른 응급조치는 물론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과학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이른바 덕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과학 원리를 이용해 재미있는 창작물을 만들고 즐기는 게 목표라는데요.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창작그룹 라즈래빗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절기상 소설인 오늘 중부지방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내일은 서울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하권 소설 추위가 엄습한 서울 도심. 거리 풍경은 이미 겨울입니다. 출근길에는 두꺼운 겨울 점퍼와 목도리, 장갑과 귀마개까지 등장했습니다. 도로의 고인물은 낙엽을 가둔 채 꽁꽁 얼어붙었고 공원에 심어진 꽃과 풀 위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설악산 기온이 영하 12.5도까지 곤두박질했고 철원 영하 6.4도, 파주 영하 6.1도, 봉화 영하 2.1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기온도 영하 1.3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북서쪽에서 영하 20도 이하의 찬 공기가 유입된 것이 원인입니다. 날씨 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원래 목도리 안 메고 다녔는데 오늘 영하라 그래가지고 목도리도 메고 왔어요.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철원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떨어지고 파주 영하 8도, 서울 영하 4도, 대구 영하 2도, 전주 영하 1도 등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찬바람에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아래에 머물 전망입니다. 추위 속에 밤사이에는 서해안에, 주말에는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때이른 추위는 일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풀리겠고 다음 주에는 예년의 늦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한국원자력학회가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가치 중립적 기관에 맡겨 공동으로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원자력학회는 산업부가 최근 원자력학회와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에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을 반박하면서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 조사는 지난 19일 국민의 68%가 원자력 발전의 유지 또는 확대를 지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제2차 2018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이해관계자가 한 조사라며 원전의 가치 중립적인 기관이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전반에 대해 설문을 하는 게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평가 결과가 나쁜 암 검진기관에 대한 보건당국의 감독이 허술해 중점 관리를 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국가건강검진 체계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관리가 부실한 암 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수검자가 오진 등으로 치명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건강검진기본법은 건강보험공단이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3년마다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평가 결과가 미흡한 암 검진기관의 관리 업무를 평가 권한이 없는 국립암센터에 맡겨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암검진 미흡기관에 대한 재평가 업무를 평가 권한이 있는 건보공단으로 이관하고 중점관리 교육에 불참하는 암검진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초중고교생을 상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를 미리 경험하는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사물인터넷을 이용해서 스마트 기기를 만들거나 3차원 프린터를 직접 실험하는 교육인데 실제로 과학자의 꿈을 구체화한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된 기판에 꼬마 전구와 색색의 전선을 연결합니다.
이 TXD 보면은 얘가 어디로 가요? 노란색이 12번으로 가라고 돼 있죠? 복잡한 회로들 가운데 올바른 위치에 전선을 연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친구와 토론도 합니다. 마침내 완성된 사물인터넷 램프. 휴대전화에 0부터 9까지 숫자를 입력하자 전구가 다양한 빛을 내며 반짝입니다. 평소에 듣기만 했던 IoT를 직접 만들어보고 해보니까 좀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집에 가서도 해보고 싶은데. 막연했던 과학자의 꿈은 이런 실험을 통해 한층 구체화했습니다. 제 꿈은 과학자였고 어느 학과를 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수업을 통해서 이 분야 쪽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과학기술 분야 진로 탐색 교육입니다. 올해는 우선 사물인터넷과 3차원 프린터, 바이오 헬스케어 등 6개 주제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학교를 찾아 강의하기 때문에 첨단 산업의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제안될 수 있는 선생님들의 그런 여러 가지 과목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다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전문적인 강사들이 아니면은 선생님으로서 전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이런 것은 학생들에게 넓은 안목을 주는 데는 충분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올 한 해 수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더 다양한 진로 탐색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통신가입자 절반이 현재 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이 지난달 전국 14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현재 가입한 이동통신요금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경제적 부담의 원인으로는 통신요금이 54%를 차지했으며 단말기 구입비가 45%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트렌드리서치가 진행한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충전소 설치도 증가하고 있지만 관리 감독이 미흡해 감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위협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32곳의 전기차 충전소를 조사한 결과 22%인 7곳이 땅으로 전기를 흐르게 해 누전 때 감전 위험을 낮춰주는 접지 저항 성능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40%인 13곳은 늘 잠겨 있어야 하는 분전반 외함이 열려 있었고 60%에 달하는 19곳은 감전 위험 관련 안전주의 표시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충전기가 작동되지 않거나 녹이 발생해 있고 눈갑이 가림막 유리가 깨진 채 방치되어 있어 시설 유지 상태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저희가 그 라돈 침대 사태 그게 벌어진 이후로 사실 생활 방사선과 관련된 뭐 논란, 그다음에 뭐 불안 굉장히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국내법에 뭐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생활 방사선 제품의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 어떤 부분이 달라지고 또 이에 따라 국민 건강이 얼마나 지켜질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라도 나와서 다행인데요. 예. 그러면 이거 안전관리 대책 하나씩 살펴보죠. 네. 우선 가장 문제가 됐던 이 라돈 침대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이 라돈 침대가 사실 더 문제가 됐던 건 신체 밀착형 제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몸을 붙이고 숨을 거기서 쉬고 있는 이런 제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런 제품의 경우에는 이 방사선량이 사실 조금만 나와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침대나 베개 그리고 장신구와 같이 신체에 밀착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이 모자나이트처럼 이 방사성 원료 물질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네. 이 원료 물질의 농도와 아예 상관없이 사용 자체를 금지하게 되는 거죠. 네, 정해진 수치가 있죠. 1mSv. 네, 이 정도의 그렇죠. 수량이면 네. 방사성 원료 물질 가공 제품에 써도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죠. 현재는 이 1mSv 연간 1mSv 이하의 방사선량이 나온다면 제품에 이제 그 뭐
방사선 원료 물질을 사용을 했어도 충분히 안전 기준을 통과했다. 그래서 제조와 수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방사선법이 개정이 만약에 되면요, 이 완전한 사용이 불가능해지는 건데요. 라돈 사태 이후로 아주 소량만 들어가도 이 신체에 밀착한 제품이라면 방사선량이 높아져서 위험해진다. 이거를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추가된 항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원료 물질 사용이 금지되는 대상이 이제 뭐 침대, 의류, 마스크, 생리대 등 이제 굉장히 밀접한 제품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제품들이 이것에 해당되는지는 별도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번 사태는 제품에서 음이온이 나오면은 몸에 좋다 이런 잘못된 인식 때문에 생긴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맞아요. 음이온이 몸에 좋다, 뭐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과학적인 근거는 없는 거죠? 네,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뭐 연구 결과가 나온 것도 없고요. 네. 그냥 막연한 생각인 것뿐인데요. 네. 이래서 음이온 발생과 같은 방사선 이용 목적으로 원료 물질을 사용하는 것 자체도 금지가 되는 조항이 포함이 됐고요. 또한 이 방사선에 의한 작용, 그러니까 음이온 발생이 건강에 좋다 혹은 주변 환경에 유익하다 이렇게 느껴지도록 하는 어떤 뭐 설명 문구, 네. 홍보 문구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 또한 금지됐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는요, 음이온 팔찌나 목걸이 제품이 이 천연 방사선 핵종이 만약에 포함돼 있다. 네. 그러면 무허가 제품이니 소비자 스스로 이것을 거의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폐기까지 권고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는 거기에 이제 합당한 비슷한 조건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 게 수입된 모나자이트가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네. 쓰이는지 알 수 없었다는 건데, 그쵸. 당시에는 뭐 관련 법규도 없었고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어떤 관리하는 어떤 권한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그건 네. 어떻게 해결이 좀 됐나요? 네, 이 지금까지 뭐 이야기했듯이 원료 물질을 수입을 하면 그 수입한 업체나 판매한 업체만 등록을 했을 뿐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방사선 원료 물질로 이 가공 제품을 만들거나 수입하는 업자도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 등록 제도 자체를 일종의 허가제처럼 원료 물질의 종류, 농도 등 이 안전 기준을 확인을 하고 이에 충족할 때만 허용해 주기로 한 겁니다. 네. 또 이 제품의 안전성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검증하겠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제 앞으로 이 처음 등록할 때뿐 아니라 정기 검사 제도를 통해서 이 사업자가 안전 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좀 더 이제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등록제로 사전에 차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고되지 않은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불법적으로 판매된 제품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막을 대책도 나왔나요? 네, 나왔습니다. 이 네. 원료 물질의 경우에는요, 판매자랑 구매자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양쪽에서 서로 등록 업체인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가공 제품의 제조 수입업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원료 물질과 가공 제품 모든 부분에서 어떻게 취득했고 또 판매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규제기관인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부분도 의무적으로 신설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원료 물질, 그 방사선 원료 물질의 수입에서부터 판매, 어느 제품에 사용됐는지 또 폐기는 어떤 방법으로 됐는지 전 주기적인 유통 시스템을 감시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네. 여기에 이제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되는 물건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가 지금도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원료 물질의 무단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할 계획이고요. 또 문제가 되는 건 이미 이제 과거에 수입돼서 암암리에 네. 유통되고 있는 예, 것들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런 의심스러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수시로 신고를 받고 있으니까 신고가 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상황이 많아졌는데 네.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이제 의심 제품이 만약에 발견이 돼서 원안위가 이제 신고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만약에 실제로 그 뭐 기준치 이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방사선 원료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요,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를 우선 원안위가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 벌칙과 과징금 부분도 이제 새롭게 신설을 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원료 물질 사용 금지 위반, 그러니까 사용 금지를 위반한 이 제조업체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을 네. 내릴 수 있고요. 또 이 부적합한 제품의 뭐 제품명, 또 제조업체 이런 것들은 즉시 공개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네. 그럼 이렇게 강화된 대책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네, 이제 법 개정은 사실 뭐 하겠다고 하면 바로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네.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 생활 방사선 제품에 관련된 안전을 강화하려면요, 생활 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그러니까 이 뭐 생활 방사선법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법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안위가 생활 방사선법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예. 이렇게 해서 법 개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위 규정, 세부 항목들 같은 거를 정해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개정된 법이 실제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말한 대책은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제품의 하나인 건데 네. 예를 들어서 뭐 현지에서 직접 구매해서 갖고 왔다거나 아니면 해외에서요. 해외 직구에서 제품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부분도 사실은 뭐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다 해가지고 이제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신경을 쓰는 게 원안위가 해외 직구 상품도 방사선 물질 사용이 의심이 된다면 원안위랑 지자체가 협조를 해서 수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사실 지금 이미 구매해서 불안을 떨고 계시는 이제 소비자를 위한 건데요. 네. 이 라텍스와 같은 이 뭐 직구 제품들의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서비스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생활 방사선 안전센터에 만약에 접수를 하게 되면 측정 요원이 집으로 방문을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 방식으로 이제 의심되는 제품의 방사선량을 측정을 해주고요. 네. 뭐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이 생활 방사선 원료 물질과 가공 제품 모두를 이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실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일원화시켜서 조사의 어떤 과정이나 시간들도 좀 단축하기로 했고요. 또 모나자이트와 같은 이 원료 물질이 어떻게 폐기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대진 침대를 폐기하는 방법도 문제가 많잖아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환경부와 같이 연구 용역을 통해서 네.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폐기할지에 대해서 좀 이제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관련 법 개정이 과정이 좀 잘 이뤄지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다음 소식은요. 지난 20일 이 충북 오송역에서 KTX 열차가 이 전기 단전 공급으로 맞아요. 인해서 멈춘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나마 인명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뭐 그 사람들이 뭐 정전이 되니까 이 차 밖으로 나가질 못해서 유리창을 깨서 나가고 막 이런 사례까지 있었는데요. 이렇게 열차 사고가 나서 네. 이제 실제로 그 인명 피해를 원래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뭐 안전벨트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네. KTX에서는 사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셨을 거예요. 알고 계셨나요? 그러네요.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보니까 그런 적이 냈던 없어요.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네. 앞서 말씀하신 뭐 안전띠가 오히려 인명 피해를 막는 게 아니라 네. 키운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우리가 원래 뭐 비행기를 타면 안전띠 꼭 매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자동차에서도 이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이제 뭐 벌금을 내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KTX 안전띠를 매지 않는 이유는요, 이 물리 법칙, 그러니까 관성 때문에 사실은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네. 이 우리가 관성이라는 게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춰 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는 물리 법칙이잖아요. 네. 학교 때 배웠던 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관성의 힘을 바꾸려고 하면 굉장히 더 큰 힘이 필요한데 무게가 무거울수록 관성이 커지기 때문에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자동차와 이제 열차를 몇 가지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동차가 시속 50km로 달리다가 급브레이크를 만약 밟으면 제동거리가 한 10m 정도 되고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제동거리가 17m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급제동을 하면은 굉장히 짧은 급제동 거리 동안 뭐 뒤에 타고 있거나 타고 있는 승객들의 몸이 움직이거나 튕겨 나가거나 예. 할 수 있죠. 그래서 안전띠 착용이 굉장히 필수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객차는 그 열차요. KTX의 경우에는 무게만 한 400톤에 이르기 때문에 네. 시속 300km로 달리다가도 급제동을 하면 예. 제동 거리만 한 3km, 그러니까 3,000 3,000m 정도 가야 되고 이때 걸리는 시간이 한 1분 10초 정도 된다고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처럼 급제동을 해서 좌석에서 튕겨나갈 일은 거의 없는 없다. 거죠. 1분 네. 동안이나 제동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면은 그러니까 안전띠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네.
안 하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네. 어떤 부분인가요? 네, 이게 또 열차 내에서 안전띠 착용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가져온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실제로 열차 사고가 일어나면요, 승객이 열차 밖으로 튕겨나가는 일보다 열차 자체가 찌그러지거나 혹은 옆으로 쓰러져서 압사되는 경우 때문에 이제 피해를 더 많이 입는 게 되는 건데요. 2002년에 미국 연방철도국에서 이 관련된 실험을 좀 해봤습니다. 기차가 정지되어 있고 다른 열차가 시속 48km로 만약에 충돌을 해온다면 안전띠 착용 여부에 따라서 각각 부위별 부상 위험도를 분석을 해봤더니 네. 전반적으로 부상 차이가 없었고요. 안전띠를 맨 경우에는 오히려 목 부위에 충격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오히려요. 네, 그러니까 안전띠 자체가 부상 위험을 많이 줄여주지도 않는 데다가 오히려 사고 직후에 빠른 탈출을 방해해서 열차 내의 압사 위험을 더 키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그 목포 갈 일이 있어서 다녔잖아요. 갔다 왔는데 네. 안 매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네. 좀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과학 덕후 곽덕이에요. 저 곽덕이는 스테이크를 무척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도 스테이크 좋아하시나요? 그런데 약하게 익힌 스테이크를 자르면 붉은 액체가 나오잖아요. 피처럼 나오는 이 액체 때문에 완전히 익힌 고기가 아니라면서 잘 먹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사실 스테이크를 자를 때 나오는 붉은 액체는 피가 아닌 일종의 단백질입니다. 동물의 근육에는 미오글로빈이라는 조직이 존재해서 포유류의 근육을 붉게 만들어주는데요. 미오글로빈이 스테이크를 타고 흐르는 육즙과 만나게 되면서 육즙을 붉게 물들이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이 마치 스테이크 속 피처럼 보이는 거였다고 하네요. 그럼 여러분 이제 안심하고 스테이크를 먹을 수 있겠죠? 오늘 곽덕이의 1분 과학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연구개발의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을 높이는 등 연구개발 전반의 생산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산업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양재 더케이 호텔에서 지난 1년간의 연구산업 육성 정책을 돌아보고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제2회 연구산업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연구산업과 관련한 대학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기업 등 전문가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산업 시장 설명회와 투자유치 상담회 등이 진행됐습니다. 그럼 행사를 주관한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R&D는 이제 저희가 정부 R&D가 20조 정도 될 정도로 많이 활성화됐습니다만은 아직 그 R&D 활동 자체를 도와주는 서비스 활동은 조금 미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제 연구 활동을 도와주는 그런 과학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구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장 활동이 심각하게 떨어지거나 멈추는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최근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년 전보다 생존율이 무려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천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이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 심장정지 사례 의무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2006년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 수는 19,400명, 11년이 지난 지난해에는 50% 늘어난 29,200여 명에 달했습니다. 급성 심장정지의 주된 원인은 심근경색, 심부전, 부정맥 등의 심장 질환이 70%가 넘었습니다. 과도한 음주, 그다음에 이제 과로 하시는 것도 이제 심장에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흡연을 많이 하시는 거는 결국 심장의 혈관을 또 안 좋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 급성 심장 정지 환자는 인구 10만 명에 57명이 발병했습니다. 남자가 65%로 여자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2006년 2.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8.7%로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 환자가 퇴원 당시 혼자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뇌 기능을 회복하는 비율도 지난해 5.1%로 11년 전보다 8.5배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생존율이 높아진 것은 과학적인 응급 의료 체계와 119 구조대원의 신속한 조치,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어린이 장염 치료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은 미국 워싱턴 의대 소아과의 필립 타 교수팀과 캐나다 엘버타주 의료원 스티븐 프리드먼 박사팀이 각각 900여 명과 800여 명의 어린이 장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프로바이오틱스의 효능을 조사한 결과 두 연구에서 모두 프로바이오틱스가 가짜 약을 먹은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필립 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고 부모들이라면 돈을 절약해서 더 많은 과일과 채소를 사는 데 쓰는 것이 낫다고 충고했습니다. 프리드먼 박사도 이번 연구 결과가 프로바이오틱스의 역할과 효능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보르도 지역의 2015년산 특급 와인들을 소개하는 시음회가 오늘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보르도 그랑크리 연합이 주최하고 소펙사 코리아가 주관하는 이번 시음회에는 프랑스 보르도의 77개 그랑크리 포도원 대표와 와이너리 관계자들이 방한해 80여 종의 보르도 그랑크리 와인을 홍보했습니다. 특히 올해 선보이는 와인은 포도 재배의 최적의 조건이었던 2015년산 포도로 만든 것이어서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르도 그랑크리 연합은 보르도 와인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 세계에서 시음회를 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시음회를 개최해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했습니다. 한 분야에 몰두해 전문가 이상의 열정과 흥미를 느끼는 사람을 이른바 덕후라고 부르죠. 과학에 대한 열정 하나로 과학 덕후 모임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민피플에서는 과학 동아리 라즈래빗 방용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얘기를 나누기 전에 라즈래빗의 신념을 봤더니요. 어차피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으니 세상 눈치 보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자, 이런 재미있는 신념이 있는데 쿨하신데요. 예, 얘기만 들어도 정말 즐겁고 정말 신나는 신념인 것 같습니다. 라즈래빗 어떤 모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라즈베리 파이라는 초소형 컴퓨터에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신용카드 크기만한 컴퓨터입니다. 손바닥 정도? 예, 딱 손바닥 정도 크기만 하고요. 이 라즈베리 파이 스터디를 해보고 싶어서 2014년 6월쯤에 제 페이스북에 스터디 모집 글을 올렸는데 원래는 이공계 전공 분들이 댓글을 달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근데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기 시작을 한 거죠. 심지어는 라즈베리 파이가 뭔지도 모르면서 댓글을 다신 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모인 사람들로 시작을 한 것이 현재 라즈래빗이 된 거가 현재 라즈래빗이 됐습니다. 예. 몇 분 정도가 계시죠? 라즈래빗? 지금 현재 14명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뭔가 재미있는 것을 고민하는 창작 집단 혹은 메이커스 그룹 이렇게 보시면 정확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정말 개성 넘치는 구성원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좀 모여 있는지 잠깐만 소개해 주시죠. 저희 멤버들은 그냥 일반 회사원들도 있고요. 그리고 예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디자이너, 프리랜서, 그리고 영업사원, 굉장히 다양한 그 직업들을 본업을 가지고 계시면서 라즈래빗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개성 넘치는 분들이 모여서 그런지 이분들이 만들어낸 뭐 개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발명품 중에 폭탄주 제조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어떤 제품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사실은 처음에는 그 폭탄주 제조기를 누가 이제 재미로 한번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근데 재미로 제안을 했던 거를 저희들이 만나가지고 한번 실제로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거죠. 근데 재밌는 건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이 구성원들이 정말 잘 모였다는 거였어요. 그때까지 몰랐는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제품 디자인 혹은 모형, 기획 등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한 번에 다 이제 모여 있었던 거죠. 그때까지 저희는 몰랐는데. 영업사원도 있었고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 계기가 돼서 점차 이제 다른 것들도 만들게 되고 음성인식 드론이라는 것들도 만들어서 당시에 미래부 주체였던 대한민국 과학기술 창작대전에서 우수상도 탄 적이 있고요. 작년에는 카이스트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 상용 화장실 IoT 솔루션을 개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폭탄주 제조기 보니까 그 오락실에서 했던 그 뿅뿅이 있잖아요. 네. 예, 맞아요. 예. 굉장히 재밌네요. 그럼 앞서 말씀하신 그 상용 화장실 IoT 솔루션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궁금한데요. 그게 사실은 처음에 이제 카이스트에서 메이커 동아리 지원 사업을 한다는 공고를 보고 당시 저희 그 구성원 중에 카이스트 학생이 3명이 있었는데요. 그 3명이 지원을 하게 됐죠. 근데 그때 만들었던 게 화장실 센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이제 사전에 시연을 했던 영상인데요. 이건 이제 쉽게 말하면 네. 화장실이 막혔거나 혹은 물을 그냥 틀어놓고 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세면대 물을요. 예. 그래서 그럼 화장실에 있는 센서와 그리고 화장실 열쇠에 있는 블루투스가 서로 연결이 돼서 화장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감시를 해서 이제 관리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변기가 막혔다면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실제 사용되는 센서는 관리자만이 알 수 있게 뭐 불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알람이 준다거나 그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진짜 기발한 아이템들을 탄생시켜 놓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아이템들이 다 한 작업실에서 나왔다고 들었어요. 작업실에 대한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가 처음에 모였을 땐 작업실 같은 게 없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3년 반쯤 전에 40평짜리 공간을 임대를 하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구성원들이 소위 말하는 각자의 덕질을 이 공간에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누구는 이제 모형 인형들을 전시를 하고 이 공간이네요. 예, 누구는 이제 목공 작업실을 만들고 누구는 이제 7.1 채널 영화 감상 시스템을 만들고 하는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건데요. IoT 시스템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이제 아이언맨에 나오는 스타크 타워처럼 이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은데 한 기업의 솔루션을 쓰기에는 아쉬움이 많았죠. 그래서 이것 또한 덕질을 하면서 하나둘씩 IoT 제품들을 늘려가기 시작을 하고 현재는 지금 있는 아마 대표적인 글로벌 IoT 솔루션 업체들의 플랫폼이 전부 다 통합이 되어서 이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실 자체가 이제 저희는 아지트라고 부르는데 라지레빗의 장기 프로젝트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 작업실의 가전제품 90%가 IoT로 작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사실은 저희가 이 공간 임대를 한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공간을 저희만의 아지트로 만들기 위해서 바닥공사부터 전기 배선, 수도 배관, 환기, 낸 난방 이것뿐만 아니라 가구들도 직접 다 만들었어요. 그 40평이라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하나 공부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협업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IoT라는 것도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했던 거고요. 그 공간을 이제는 앞으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라지랩이 지금 공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라지랩이 타운 같은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하나의 거리나 하나의 마을이 저희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캐릭터를 대표하는 콘텐츠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그곳에는 토니 스타크의 자비스 이상의 무언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행사나 프로젝트도 기획하고 계시다고요? 그 사실 저희는 무언가 개발하는 그 일반적인 메이커스가 하는 활동보다 그 외의 활동을 더 자주 하고 있는데요. 이 일반적인 메이커 그룹하고 조금 어울리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 요리나 아니면 연주 그리고 행사 기획도 게릴라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저희가 기획했던 행사 중에 올해 초에 했던 이제 행사 제목이 블록체인 그거 먹는 건가요? 라는 토론회가 있었어요. 이 행사에 참여한 전원이 패널이 돼서 토론에 참여를 하는 컨셉으로 진행이 됐던 건데요.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함께 토론하며 블록체인에 대한 의미와 개념을 이제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불효자 배틀이라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불효자 배틀이요? 예. 그 제목이 이제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창업 따위를 하는 불효자들의 배틀이라는 뜻이고요. 두 분이 나와서 서로 자기가 더 힘들고 어렵게 창업을 했다라고 싸움을 붙이는 그렇게 배틀을 했던 행사였는데 그 행사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관객 반응이 훨씬 더 좋아서 놀랐던 행사였어요. 이런 행사 기획은 그때그때 생각이 나고 재밌어 보이는 분야를 게릴라 형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매 행사가 컨셉이 모두 다 다른 식으로 진행이 되고
받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정말 재미있는 배틀, 불효자 배틀, 셀프디스 배틀 네. 약간 이런 네, 느낌이 맞아요. 되는데 그럼 이 밖에도 이제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프로젝트나 뭐 행사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프로젝트나 행사 모두 기본적으로는 게릴라식으로 진행을 하는 걸 저희가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 뭔가 계획을 해놓고 일정이 있는 것보다 그게 더 재미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진행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리자면 저희를 도와주시고자 하는 영상 전문 제작 업체가 있어서 그분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유튜브 채널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같이 공유하고 관심 있는 분들과 같이 놀자는 취지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조명 제어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과학기술 논문인 SCI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 또한 라즈래빗이라는 그룹이 SCI 논문을 쓰면 되게 엉뚱하고 재밌겠다 싶어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게요. 제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예. 생각도 드는데 재밌네요. 그러면 앞으로 이 라즈래빗만의 궁극적인 목표나 바람이 있다면요? 라즈래빗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면 훨씬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서 남들과 다른 특별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저희 멤버들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네. 그 앞서 말씀하셨듯이 눈치 보지 말고 놀자라는 저희 신조처럼 눈치 안 보고 많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고요. 더 재미있고 더 잘 노는 것이 라즈래빗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눈치 보지 말고 놀자. 듣기만 해도 설레는 말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얘기인데 이렇게 재미있게 즐기면서 또 그리고 남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는 그런 라즈래빗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민피플 라즈래빗 박용환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주민피플 시간에는 과학 덕후 모임 라즈래빗에 대해 전해드렸죠. 요즘 이렇게 과학에 흥미를 느끼고 관심 갖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열기에 힘입어 요즘은 과학 커뮤니케이터처럼 과학 대중화에 앞장서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네, 해외에서는 과학을 하나의 문화처럼 여기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학을 자연스럽게 즐기고 공유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